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요. 엿새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교수님 내용적으로 오늘 어떻습니까? 내용적으로 계속 나쁩니다. 우선은 양성률에도 큰 변화가 없고요. 또 일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까지 검사가 한 2만 3천여 건으로 비슷한데, 확진자 수도 크게 차이가 없이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도권이 또 7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루 확진자 중에서 수도권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경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남에서는 굉장히 큰 산업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대우조선 해양에서 지금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수도권에서의 비율보다도 다른 곳에서의 비율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전국화 양상이 확실히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일상 곳곳에서의 감염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 방역 대책으로 200명대로 줄이겠다 그랬는데 지침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오히려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은 정체기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상황은 내용적으로 여전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왜 이렇게 안 주는 걸까요? 우선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동이 많다는 거고요. 또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코로나19가 있으면서 상당히 긴장이 많이 이완됐다고 하는 거는 이제 카페나 식당 또 시장을 나가보시면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확진자를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는 확진자가 적은 상황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전파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전파가 되는 것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도 워낙 지금 많아서 20%를 상회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감염 재확산 지수도 1을 넘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신기한 거는 급격하게 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 시간 지금 방역을 해서 나름대로 긴장이 이완되기는 했지만 또 하나는 어떤 조건이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예컨대 신천지 대구 교회와 같은 상황을 이제 우리가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는 콜센터 같은 데서도 다소 늘어나기는 하더라도 옛날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한 곳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소규모가 숫자가 많아지면서 계속 번지는 또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400명이나 500명이 되는 이런 상황들은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시간 우리가 싸워왔고 긴장이 이완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확진자 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면서 정체 상황에서 400명대를 오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만 덧붙여 보면은 지금 이제 두 가지 요인이 그 확진자 숫자를 폭발적으로 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이제 구멍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면서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마스크 착용을 1년 전 혹은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일상생활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두 가지가 기존의 1년 동안의 유행 양상을 염두에 뒀을 때 지금 상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물이 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자, 물이 100도씨로
확 끓기 전에는 온도가 상당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 넘으면은 바로 이제 수증기가 생기면서 이제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단계가 좀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을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400명 이상 정도의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높은 수준이 2달, 석 달 계속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폭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폭발하기 전에 더 억누르든지 아니면은 뭐 백신과 같은 외부 임팩트 있는 다른 무엇인가 옵션이 제시가 되든지 해야 될 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역 당국이 200명대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걸 내놨습니다. 대중 사우나 같은 목욕장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니까 오늘부터 목욕장업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왜 이런 조치가 좀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좀 의아할 정도로 좀 늦은 조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목욕탕을 통한 집단 감염이 작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 왔고 최근 몇 개월간의 목욕탕 집단 감염이 한 1,00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집단 감염 숫자와 비교했을 때도 적지 굉장히 않네요. 고위험 네.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뒤늦게 목욕탕에 대해서 무엇인가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그 인정을 하고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일단은 QR코드를 의무화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월 이용권을 끊으셔가지고 거의 매일 목욕탕을 들락거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 이용권 사용도 이제 금지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목욕탕 이용 시간도 1시간 이내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공고하기로 했고 또 발열 체크 그리고 8제곱미터당 1명 등의 인원 제한 같은 것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목욕탕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지금 결정한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이러스가 이미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목욕탕에서 10분을 머무나 1시간을 머무나 위험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탕이 특히 이제 위험한 게 이제 2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목욕탕을 이용하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50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네.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히 발열이라던가 우한 같은 몸살기가 있을 때 컨디션이 병원에 안 좋을 가서 때. 약을 예. 뭐 진료를 받거나 혹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셔야 할 분이 그냥 컨디션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목욕탕을 찾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만에 하나 만약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가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을 머물든 1시간을 머물든 목욕탕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경우를 할 수 있고요. 이 목욕탕 부분은 방역당국이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 기자 제가 의견은 좀 늦었다고 봤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방역 당국이 수도권에서 200명 이하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집중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였느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백화점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실내 몰이라든지 또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여태까지 그런 데서 단발성으로 나온 적은 있지만 그것이 대규모 확산이 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굉장히 효과가 제한적일 것 같다. 아니면 심지어 없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대규모 나오지 않습니까? 목욕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내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언제나 위험 요인이거든요. 또 종교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후 약방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방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목욕시설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욕시설에 터졌기 때문에 목욕시설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들에게 정보도 주고 관리 감독도 하고 이런 서로 협의나 협조를 통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실내 체육시설도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내 체육시설에서 나올 개연성은 언제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내 체육시설에서 나오면 또 거기에 방역 강화 조치를 하고 행정명령을 해서 폐쇄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위험한 시설이 한 달 전에는 덜 위험하고 한 달 후에는 더 위험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위험한 시설은 그냥 꾸준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계속 협조도 구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또 가능하다고 하면 방문을 통해서 관리는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상하건대 목욕탕에서 만일에 확진자 더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목욕탕을 행정명령으로 폐쇄 조치할 겁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위험한 곳은 언제나 위험하다. 당장은 위험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꼭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훨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방역당국이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 위험한 시설은 꾸준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위험한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역당국도 이 관리를 꾸준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두어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폐쇄 내지 영업 제한 때문에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영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확진자가 나온다 이러면은 일반 국민들보다 본인이 아마 더 놀랄 거예요. 또는 그 영업을 운영하는 동종업계가 더 많이 놀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환자가 나오지 않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계속 그런 점에서 서로 협조하고 그런 점에서 계속 정보를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방역에 참여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은 행정명령 조치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래야만이 제한된 행정 인력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나가고 계속 우리가 긴 시간 코로나와 싸워 나갈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방역은 더 어려워지면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냥 한 가지 제가 시청자들께 다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1년 동안 우리가 유행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냥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런 곳을 가게 되면은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하나는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장소. 예를 들어 뭐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혹은 목욕탕 같은 곳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장소. 그리고 산밀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장소. 여기서 말하는 산밀환경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더라도 밀폐된 환경도 기본적으로 밀집, 밀접, 밀폐가 산밀환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더라도 밀폐된 환경이라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산밀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아서 비말을 섞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 세 가지에 노출이 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도 모른 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나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가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마스크 착용을 가능하면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을 가능하면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었다가 2, 3일 정도 몸의 상태를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틀 전에 그런 상태에 노출이 되었었는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몸의 컨디션이 뭔가 좋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은 지금 수도권의 환경에서 염두를 둔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저런 후속 조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고 이제 정부 당국도 마스크를 반드시 벗을 수밖에 없는 곳 그리고 산밀 환경이 있는 곳 비말이 섞일 수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선제적으로 소통하면서 방역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얘기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유럽의약품청에서
유럽 의약품청에 이어서 우리 정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에 혈전이 생겼다는 논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접종이 시작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미뤄졌던 65세 이상의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접종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 내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1차 접종을 내일 하는군요. 네. 예. 그 백신을 맞고 나면 혈전증 소견이 나왔었어요. 20대 남성에게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 남성에게서 뇌정맥 혈전이 확인이 됐습니다. 유럽 의약품청에 경고한 사례에 포함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수님? 이거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선 하나는 이제 EMA, 그러니까 유럽 식약처에서 기본적으로 혈전과 백신과의 관계는 없다. 그러는데 사례는 아주 적지만 주의를 기울여 볼 만하다라고 하면서 지적한 게 지금 우리나라 20대 분에게서 관찰된 이 혈전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선 하나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다른 걸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백신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화이자 백신이든 아스트라제네카든 백신 종류에 상관이 없어요. 백신을 맞은 사람하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종류에 관계없이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혈전이 훨씬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백신은 혈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혈전을 만드는 게 아주 잘 만듭니다. 그래서 혈전을 만들어서 사람을 사망이나 중증에 빠뜨리는 게 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침입하게 될 경우에는 혈전을 잘 만드는데요. 혈전을 잘 만드는 이유 때문에 어떤 기저질환이 위험하냐 하면은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또 각종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것은 코로나19가 혈전을 아주 빨리 아주 신속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이러스의 특성인 건가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은 사람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혈전을 잘 만든다는 거죠. 오히려 백신, 화이자가 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되었던 백신을 맞으면 혈전이 평소보다 더 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식약처에서 뇌에 생기는 정맥에 지금 우리에게 관찰된 요것은 첫째 하나, 원인은 모른다는 거죠. 첫째는. 두 번째는 생기는 게 백신에 의해서 생기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유럽 식약처도. 그런데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 아주 드물게 관찰이 되어서 다소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백신과의 인과성이 첫째,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백신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도 많은 백신을 맞았는데 생긴 사람이 너무도 적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원래 유럽 식약처에서 얘기한 것처럼 백신과 혈전의 생성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이것이 좀 더 중요해 보이고 방금 말씀드린 아주 예외적인 거는 심지어 백신에 의해서 생기는 것조차도 EMA도 모르고 전문가들도 아직까지 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이것이 정폭되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에 영향을 미칠까 봐 제 개인적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있는 백신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접종에 임하시라 이런 말씀을 저는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내일부터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이 이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70대 이상은 화이자 백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정부에서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큰 분들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나오는 백신과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확언을 했지만 혹시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부작용 사례는 대부분 다 20대, 30대들에게 나오고 있는 사례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하기를 주저하는 그 보호자들이 있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고요. 저희 방송을 보고 유튜브 댓글로 이런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아이디 맥센루비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혈액과 관련해서 병이 있었다면 접종을 피해야 할까요? 어릴 때 백혈병이었다면 접종 전에 검사를 해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둘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혈액과 관련해서 병이 있었다면 또는 병이 있다면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혈액과 관련해서 병이 있었다면은 이 병은 어떤 유전 질환일 경우에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서 혈전이 잘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백신에 과다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일에 혈액과 관련해서 유전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꼭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치의가 계시다고 하면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는 혈액과 관련해서 옛날에 병이 있었다, 과거형으로. 지금은 네. 괜찮다. 이런 분들은 백신 접종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백혈병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릴 때 백혈병이 있었다. 그러면 보통 어릴 때의 백혈병은 치료가 상당히 잘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치료가 잘 된 분인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어른이 되었다고 하면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백혈병은 완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만일에 어릴 때 백혈병을 알았는데 지금 완치가 된 상황인데 지금 백신 접종을 해도 되느냐? 이 질문으로 바꿔서 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백신 접종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진 단계가 있으니까 충분히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면 결론이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한 것 중에 하나를 더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초기에 백신을 접종한 의료진 308명에게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이 부작용과 관련한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강남 메이저병원의 김경철 원장이 그 의료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뭐 유튜브나 뭐 혹은 뭐 개인적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예. 이제 각자의 경험들을 막 토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각자의 경험을 토로한 내용들이 객관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괜히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셨던 것 예.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영향력 있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초기에 백신을 접종한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의료진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308명의 의료진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은 다음에 굉장히 정교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봤더니 일부 의료진들이 뭐 유튜브 같은 곳에 나와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얘기하는 것과는 네네. 뭐 이가 덜덜 떨릴 정도예요. 네, 이가 덜덜 떨린다던가 예. 뭐 생전 뭐 경험해보지 못한 부작용이었다던가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막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8명의 의사 간호사들에게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10명 가운데 6명은 증상이 없었어요. 백신 맞고 나서도요? 네, 백신 맞고 나서도 증상이 없었거나 경미한 몸살 증상이 있다가 바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신 모든 분들이 다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과장되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10명 중에 6명은 예.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몸살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본 여러 의료진들 중에서도 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 맞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일단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10명 중에 이제 4명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비교적 심한 증상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심한 부작용을 호소한 이 40% 중에서 한 60% 정도는 특히 이제 몸살이라던가 근육통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를 하셨고요. 이제 나머지 분들은 뭐 30도 이상의 열이라던가 혹은 뭐 기침과 같은 호흡기 네네. 증상이라던가 약간 뭐 잠이 안 온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증상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호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들도 대부분 이틀이나 4월 정도가 지났을 때는 완전히 다 완치가 되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게 이 조사의 결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전체 응답자의 93%가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인데 네. 2차 접종에 참여하겠다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1차 접종에서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예. 심한 부작용을 앓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이 2차 접종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10명 중에 4명 심한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일수록 연령대가 낮았습니다. 젊은 분들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몸살 같은 심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고,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2, 3일 후가 지나면 완벽하게 컨디션을 회복했고, 더 나아가서 2차 접종 때도 예. 기꺼이 응하겠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의료진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SNS에서 어떤 뭐 의사 한 명이 내가 부작용 때문에 뭐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라는 식을 일반화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이 조사와 관련해서 해설해 주실 거 있을까요? 뭐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일반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SNS나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과장 또는 왜곡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우리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 연령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생각보다는 안전한 백신이고 또 전 국민, 전 연령에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건강해서 견딜 수 있는 젊은 분들은 다소 붓기가 있다든지 열감이 있다든지 다소 몸이 힘들다든지 그러지만은 예.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훨씬 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 자료가 주는 어떤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신뢰하시고 백신 접종에 임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덧붙이자면은 이제 이것은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45살이 기준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진들 중에서는 분명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가지고 뭐 20대, 30대 후배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본인은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운해졌다라는 슬퍼졌다. 네, 이야기도 예, 있습니다. 현실을 자각하게 됐다. 뭐 이런 건가요? 나이에 네, 대해서? 그렇죠. 자, 근데 백신을 맞은 뒤에도 확진 판정을 받는 분들이 나와서요. 이건 왜 그런 걸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30명이나 된다. 확진 판정을 백신 맞고 나서 받은 분들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당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감염이 된 사례로 대부분 파악이 되고 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부분은 1차 접종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감염되신 분들도 1차 접종 후에 감염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 설명하는 것은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면역, 즉 항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기기 전에 환자를 돌보는 중에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는 감염자와 접촉해서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어떤 이유든 예. 감염자와 접촉해서 감염이 된 사례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시더라도 개인위생, 또 마스크 이런 데 대한 것을 철저히 하셔야 감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차를 맞고 나서 감염이 됐어요. 그럼 이분들은 2차를 해도 되는 겁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감염이 되셨다고 하는 그 감염이 완전히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 접종을 하기가 권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감염이 되었다고 하면 감염되고 나서 완전히 음성이 되고 나서 음성이 되고서도 한 2주 정도 시간을 둔 상황에서 네. 아마 2차 백신 접종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완료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2월 20일경부터 저희가 백신을 접종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11월에 원래 정부 당국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었잖아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백신의 물량이 얼마나 예. 제때 공급이 될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요. 이제 그 대목이 또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불확실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정부는 상반기에 그 도입 일정이 확정된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밖에 없거든요. 물론 화이자 백신도 일부 물량이 확정되었다라고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화이자 백신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 화이자 백신은 진짜 인천공항에 들어와야 우리가 확보한 것이라고 딱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백신 물량을 얼마나 확보해야 우리가 과연 11월에 뭐 방역 당국이 네. 예상한 대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백신을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지가 정해질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은 우리나라는 시민들의 민도가 굉장히 높고 또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백신 물량만 제때 공급이 되면 그 백신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 때문에 백신 접종에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지금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네네. 2달 전만 하더라도 65세 이상의 요양원, 요양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90% 이상이 접종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지금 일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70% 미만이라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다 종합을 해가지고 몇 %나 되는지 이제 밝혀지면은 알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 비율이 낮아지면은 예. 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접종을 제때 안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 가기까지 위한 중요한 이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은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는 나라 부럽다 이스라엘입니다. 교수님. 이 내용을 보면 백신 접종을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봉쇄 조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례에서 우리가 뭐 시사하는 바는 없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바는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예. 우리 인구가 5천만을 약간 상회하는데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해서 지금 전 국민에게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하신 분이 거의 6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루 확진자가 200명,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1,000명 정도 나온다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백신 접종도 제대로 안 됐는데 하루에 400명이니까 백신 접종 안 한 대한민국이 백신 접종이 한 65% 되는 이스라엘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부러워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아마 우리를 부러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백신은 방역이라는 것과 떼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은 백신대로 하지만 방역도 방역대로 나가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여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로 가볼까요? 예. 이스라엘은 65% 정도가 백신을 접종했다는데도 하루에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1,000명씩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면서 지금의 방역 기조를 유지하고 동시에 국민들이 마스크를 끼고 개인위생에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100명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확진자를. 예. 그러면서 매일의 사망 환자를 거의 0명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 또 방역, 그다음에 국민들이 어떤 협조 이런 걸 해야 되나. 저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첨언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방금 설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처럼 방역 상황이 좋은 나라에서 백신 접종만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면은
영국, 이스라엘 부러워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상반기 이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 최초로 뭔가 탈코로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되기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백신에 대한 신뢰성을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언론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예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기사를 싣지 말고 조선일보가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상황을 우리나라를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시민들에게 백신의 수용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보도의 기사들을 왜곡하지 말고 실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신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라든가 가짜 정보를 많이 떠드는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면을 취소해 버렸대요. 강력한 조치군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조치들이 뒤따랐을 때 시민들이 백신을 신뢰하면서 백신 접종에 속도감 있게 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